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윤성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학교 E클래스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강의 영상을 좀 제때 못 보셨죠? 교수도 업로드했던 파일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저는 영상 녹화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까지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게 파일이 깨져버리는 바람에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혹시 교수님 찍어놨으면 녹화된 영상이 있습니까? 뭐 물어보는 학생도 있을 텐데 그거 다시 올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 이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강의 저작 프로그램은 교수의 얼굴도 나오면서 화면도 나오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툴을 이용해서 저는 강의 영상을 찍어 왔었습니다. 그 강의 영상을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학교에서 주는 강의 제작 도구 툴을 온라인상으로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하고 나면 그걸 바로 서버에 업로드 시키는 그 절차, 클릭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드디스크에 그 영상 파일이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학교 서버에 저장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찍어놓은 영상 3시간 동안 신나게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파일이 날아간 상태에서 이런 문제까지 발생해서 여러분들한테 긴급하게 공지사항 때리고 지금 다시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강의 자료, PPT 자료는 녹화 영상을 강의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PPT 자료는 있기에 그거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띄워드리고 지금 다시 한번 재녹화를 지금 이 오후에 다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진도 나가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교재는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교수 생각하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기초적인 내용은 PPT에도 물론 있긴 있지만 세세하고 밑줄 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아주 알짜배기 내용 같은 것들은 PPT에 담지 않고 교재를 통해서 교수가 밑줄 치게끔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1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안 치셔도 됩니다. 대기는, 자, 1단어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 대기 환경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는 우리와 외계 사이에 있는 얇은 베일, 얇은 막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우주 공간하고는 그래도 이렇게 차단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대기층, 대기권입니다. 요 단원, 요 장은 지구상의 생명체를 지지하는 대기 기체 자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은 태양이 방출하는 새로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성층권의 오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의 설명으로는 외계의 엄청난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온실기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이런 관련된 내용을 앞으로 1단원, 2단원, 3단원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실을 아시고 수업을 듣는 게 맞는 거겠죠.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3개 단원에 걸쳐가지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 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연구과제 1.1번을 잠깐 보면서 공기의 발자국이라는 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킹의 흔적, 등산의 흔적이죠. 그 다음에 아스팔트의 포장도로, 옥수수밭, 이 모든 것들이 지형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인간이 남긴 지상의 발자국, 땅바닥의 발자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통상 이렇게 불러요. 인간의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의 활동이 공기의 조성,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의 조성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공기의 발자국도 실제로 남깁니다. 그래서 A번, B번, C번의 질문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실내 공기에 자국을 남기는 3가지 예를 공기 자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B번, A에 든 각각의 예가 1번, 실내 공기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동인지 아니면 향상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는지를 한번 구별해서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C번은
이러한 자극들이 공기 외부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해당되는지 A와 B를 반복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답은 예시로 적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교수는 교수 나름대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가 지금 이제부터 말로 주둥이로 터는 이 썰은, 이 드립질은 책에 절대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와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내 공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수는 첫 번째로 바로 주전자로 팔팔 끓이는 물, 즉 수증기라고 먼저 첫 번째로 요걸 예시를 들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의 냄새. 자,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나 이런 향기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공기 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죠. 실내 공기에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예시는 바로 집안에서 태우는 담배 연기. 담배 연기. 전자담배가 됐건, 진짜로, 연소시켜서 홀라당 태우는 연기가 되었던 간에, 어떤 태우는 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물 태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숯불로 고기를 태워 먹는다거나, 그 다음에 생선을 불에 구워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해당되는 거죠. 네 번째는, 집안에서 쓰는 향수 냄새예요. 향수 냄새. 교수는 이렇게 네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B번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교수가 얘기하는 건 수증기의 경우에는 수증기가 실내에 많이 있다고 해서, 즉 집안의 공기를, 건조한 공기를 습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큰 해로운 건 절대로 아니죠. 나쁜 영향을 끼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 또는 집안에서 태우는 이러한,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악취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서 이거는 공기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녀석입니다. C번에 해당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음식물이 썩는 걸 이야기한다면 좀 다른 예시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양파나 마늘에서 나오는 냄새, 매운 냄새 같은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계 공기 중에 퍼진다고 해서 인간한테 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양파에서 나오는 매운 냄새는 살균의 효과도 있어서 아마 질병 예방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담배 연기나 고기를 태우거나 무언가를 태워서 연소시켜서 태워서 나오는 매연 같은 것들은, 그리고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전기적인 에너지로 화학물질을 태워서 기체화시키는 것들은 상당히 실내 공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하는 향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향수가 반전인데, 향수라고 하는 어떻게 해요? 그 냄새가 나는 기체 입자들, 그 입자들이 화학약품들입니다. 휘발성 화학약품들이라서 냄새가 달콤하고 좋아서 건강에는 좋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반전이죠. 공기에 퍼지면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케이스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오늘날 판매되고 있는, 가정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공기청정기의 자동 액션, 활동, 작동에 의해서 금방 판가름이 납니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공기청정기가 24시간 막 돌아가는 건 아니고 자동 탐지 센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집안 실내 공기 중에 나쁜 공기라고 판단되는 것이 발견됐을 때 비로소 소리를 내면서 공기청정기가 필터 역할을 이제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공기청정기 옆에서 아무리 막 주전자에다 물 받아놓고 막 수증기를 막 뿜어내면서 아무리 공기청정기 주변에서 수증기를 피워도 공기청정기는 작동을 하지 않아요. 왜? 해로운 게 아니니까. 그냥 물 분자들이니까. 그런데 아까 담배 연기, 옆에서 담배를 피기만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파악을 해서 공기청정기가 굉음을 내면서 막 작동을 해요. 공기를 빨아들이고 걸러내서 막 내보내고 엄청 바쁩니다. 진공청소기 같아요. 그럴 때 보면은. 너무 격렬해서. 그리고 그 옆에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라든지 생선을 굽는다든지 고기를 태우다든지 아니면
향수 뚜껑을 열어놔서 냄새를 퍼지게 한다든지 하면은 그때도 공기청정기는 열일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거, 수증기, 그 다음에 담배 연기, 몽한 거 태우는 거, 그 다음에 뭐 음식물 악취, 그 다음에 향수, 이러한 것들이 집 바깥으로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비슷합니다. 별 큰 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과제 1.1과 같은 거는 문제를 꼭 풀어서 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연구과제는요, 꼭 정답을 못 맞추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읽어보고 거기에 달려있는 답을 읽어보면서 개념을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는 마인드로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 연구과제 1.1 아래요. 거기 부분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지구의 대기질을 보호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에 밑줄 치시고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0단원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페이지 아래쪽에 1.1 한 모금의 호흡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대기권에서 숨을 쉬죠. 즉 공기를 들여 마십니다. 그래서 공기는 우리가 눈으로는 정말 직접 봐도 알 수는 없지만 숨쉬는 공기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의 기체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PT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뭐라고 부른다? 잠깐만요. 이거 체크 좀 할게요. 네. 보통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혼합물은 뭐냐? 2개 이상의 순수한 물질이 섞여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공기 중에 떠 있어요. 여러 가지 화합물의 대표적인 예시는 기호로 한번 적어볼게요. N2 이렇게 교수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질소기체입니다. 공기 중에 가장 흔히 있다는 78% 정도 부피로 따져서 봤을 때 차지하고 있다는 가장 흔한 기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숨쉴 때 필요한 기체 O2, 우리가 숨쉬고 내뱉는 기체 CO2, 이산화탄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방구 낄 때, 내 수업이 좀 지저분하게 하지, 방구 얘기하니까, 그치? CH4, 메탄가스, 이런 것도 널리 공기에 골고루 퍼져갖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공기가 이 녀석 때문에 한층 더럽게 느껴지나요? 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풍선에 따로따로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질소풍선, 산소풍선,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만 담겨있는 풍선을 교수가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방구가스만 모여있는, 메탄가스만 모여있는 풍선, 이게 풍선이 이렇게 있다, 따로따로 이렇게 풍선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얘네들은 각각 풍선들마다 순수한 물질들이 채워져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풍선들이 없이 다 터져가지고 이 4가지 기체들 공기 중에 골고루 퍼져 있다? 그러면은 혼합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공기는 참 웃기는 게 뭐냐면요. 혼합되어 있는 이 조성, 즉, 공기 중에는 수증기도 있잖아요. 네. 물 문자도 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섞여 있는데, 이러한 혼합물의 조성 같은 거는 장소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닷가 주변에서의 공기의 조성 상태,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라든지, 공장지대에서 숨쉬는 공기의 조성 상태라든지, 아주 푸르른 청정 숲에서 느낄 수 있는 공기의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느껴지는 공기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기 달라지게 됩니다. 산 꼭대기 같은 데로 올라가게 되면은 산소 기체와 수증기 같은 것이 되게 부족하게 돼서 조성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가게 되면 수증기가 막 넘쳐나죠.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의 조성이 상당히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공장지대 같은 경우는 가면은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메탄가스 같은 게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공기의 조성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질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는 화학적으로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별을 하는데요. 아까 전에 순물질과 혼합물질에 대해서는 교수가 신나게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뭔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질은 화학에서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질량과, 즉 무게죠. 무게, 질량과
자, 마우스로 글씨를 잘 못 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마우스로 글씨 요즘에 쓰면서 강의하니까 막 손모가지가 끊어질 것 같아. 온라인 강의가 싸강이 낳은 괴물, 싸납괴입니다. 싸납괴 정윤성 교수입니다. 자, 힘들어요. 손모가지가 아픈 괴물이 되고 말았어요. 질량과 부피. 자, 잘 듣습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피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를 갖다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필기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 필기하셔야 됩니다. 물질의 정의가 교수님 뭐예요?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물질인데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도 무게 있고 부피 있습니다. 부피는 당연히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텐데 공기의 무게도 만만치 않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하는 공기가 누르는 힘 이런 걸 느끼는 이유도 바로 공기가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꽉꽉 눌러주는 그 힘 그걸 압력으로 느껴서 기압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의 밑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1.1번이 18페이지 중간에 그림이 있죠. 그 위에 문단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으로 구별할 수 없지만 숨쉬는 공기는 한 가지 순물질이 아니라 혼합물이다. 말하자면 가변적인 양으로 존재하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의 조합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밑줄 칩니다. 2절에서 공기의 주요 성분인 순물질, 즉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수증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모든 이 기체들은 무색의 색깔이 없는 기체로 맛도 없어요. 무색무미입니다. 무색무미. 그래서 맛이 없다는 걸 무미 건조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어쨌든 무색무미의 기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아래쪽에 있는 문장도 밑줄 칩니다. 공기라고 하는 혼합물의 조성은 장소에 의존하며 환기가 되지 않는 방에는 산소가 보다 적고 도시 지역에는 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닌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밑에 줄, 세 줄만 알려내면 인간의 코는 매우 민감한 냄새 검출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연구과제 1.3번으로 내려가면 우리의 코 뿐만 아니라 동물의 코, 특히 개의 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아주 민감한 감각기관이라는 거죠. 금방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평범했던 공기가 아닌 그 공기에 무언가 이물질이 퍼지기 시작하면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연구과제 1.3번은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냄새가 위험을 나타내는 세 가지 예시, 가스가 셀 때 가스 냄새 같은 거 엄청나게 냄새가 독하면서 위험함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뿐만 아니라 무슨 냄새도 위험한 걸 느끼나? 예, 뭔가 음식물 썩고 치즈 썩는 냄새,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가 치즈 썩는 냄새가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가 썩으면서 나는 냄새, 이런 악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치명적으로 위험을 느끼는 냄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위험한 냄새는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이 냄새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 있어요. 본드 냄새. 본드 냄새가 뭐냐면은 본드 속에 들어가 있는 휘발유 냄새, 그러니까 페인트 냄새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석유 성분의 휘발유 성분들인데 다들 이런 냄새들은 위험한 냄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연구과제 내용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런 예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 단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의 조성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이 그림 1.2번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건조한 공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습기 있잖아요. H2O, 수증기의 양은 바다에서, 호수 주변에서, 한강 근처에서 또는 사막 근처에서 산꼭대기에서 잴 때마다 수증기의 습도가 막 들쭉날쭉 막 이러기 때문에 공기의 조성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분은 빼고 수증기가 완전히 없다고 하는 말라있는 공기 가정하에서 부피를 측정해 보면 다음과 같은 평균치가 정확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뜬다고 합니다. 공기 중에 78%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흔한 질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과자 봉지 딱 사면은 질소 과자 판매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들어있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소 기체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21%인데요. 우리가 숨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잡다한 기체들,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또 여러가지 등등등
많은 기체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데요. 이런 것들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책의 밑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의 첫 번째 줄입니다. 공기의 조성은 부피로 약 78%가 질소, 21%가 산소, 1%가 다른 기체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퍼센트는 백분율로 나타낸 전체의 양을 100이라고 봤을 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녀석이 몇 개냐 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별표입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라고 함은 분자 또는 원자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줄도 밑줄 칩니다. 표 그림 1.2에 나타낸 퍼센트는 건조한 공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공기 중에 떠다니는 습기는 또 이제 꼭 굳이 사막, 바닷가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수증기의 양은 진짜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습기의 양, 물의 농도는 각기 변할 수 있어요. 그냥 공기냐 아니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포함하고 있는 공기냐에 따라서도 습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은 경우에는 작은 미세한 물방울들이 공기 중에 떠 있다는 겁니다. 구름도 무게를 잴 수가 있어요. 구름은 그야말로 물방울들이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모두 합치면은 수백만 파운드. 여러분 1파운드가요. 1kg이 대충 2.2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정도의 구름의 양이라 그러면은 이걸 반으로 나눠도 어쨌든 수백만이겠네요. 수백만 킬로그램의 물들이 하늘에 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들을 지상으로 내려보내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식수 공급이 아주 대량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정도로 상식을 쌓아가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책의 본문을 보면서 밑줄도 좀 쳐야 되겠죠. 본문 봅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보낼 때 이걸 갖다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들숨과 날숨을 분석을 해보면 수증기 빼고 질소는 78%, 아르곤은 0.9%. 이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역시 사람이 숨쉬는 데 필요한 기체는 산소, 그리고 내보낼 때의 기체는 이산탄소이기 때문에 들숨과 날숨에서는 산소와 이산탄소 기체의 퍼센티지만 바뀝니다. 산소는 그러면은 공기 중에 21%의 산소를 사람이 숨을 들이쉬면 그걸 다 흡수하느냐? 절대 그렇지 못하고요. 그 중에 5% 정도만 흡수를 하고 나머지 16%는 다시 도로 날숨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산탄소는 뱃속에서 나올 때, 즉 뱃속이 아니라 폐 속에서 나올 때 한 3.6% 정도? 3.6%가 아니죠. 3.96% 정도가 증가해서 이산탄소가 방출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20페이지에 연구과제 1.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진해진다면, 많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산소의 농도가 21%인 대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쵸? 성냥개비 하나는 이 21% 산소 농도에서 한 1분 정도 못되게 홀라당 타버리고 연소가 되고, 난로에 들어가 있는 작은 나무장작, 나무토막은 한 20분 정도 걸려서 다 타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1분 동안에 보통 한 15번 정도 숨을 쉽니다. 들숨, 날숨을 15번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만약 산소의 농도가 2배 정도 진해진다면, 그러니까 21%에서 42%로 산소의 농도가 아주 진해진다면 지구의 생활이 다 바뀔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겠느냐, 한 4가지를 뽑아서 한번 예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도 이러겠죠. 그게 말이 되냐 막 이러겠죠. 그쵸? 네가 교수냐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교수가 얘기는 해줍니다. 받아 적고 나중에 요약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는 거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죠. 자, 설명합니다. 또 졸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교수의 얼굴이 안 보인다고 지금
즐거운 라디오 시대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아니구나. 매우 졸리운 라디오 시대 뭐 이러면서 이런 거 듣고 있으면서 지금 영혼과 그 여러분의 의식이 분리가 돼 갖고 이렇게 듣고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일단 설명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농도가 2배로 진해진다. 그러면은 산소가 풍부하면은 뭐든지 잘 탑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소가 없으면은 연소, 탄다는 게 불가능하죠. 연소의 정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란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기체와 강한 빛과 열을 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바로 연소라고 합니다. 연소의 정의가 이러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2배로 진해졌다 그러면은 아마 성량은 1분 정도 타던 성량은 더 빠르고 확실하게 타서 30초 만에 홀라당 타버리게 될 겁니다. 그 20분 정도 탄다고 하는 나무장작은 진짜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2배로 증가하게 되면 10분 안에 타게 될 겁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충분해서 2배 이상 농도가 진해서 필요 이상의 산소를 굳이 인간은 필요하지 않는 바 혈중의 산소의 농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피 속에 적정량의 산소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숨을 15번 쉬었던 거를 7.5번만 숨을 쉬어도 우리 피 속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사람의 호흡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3가지를 얘기했는데 4가지 정도 나열하라 그래서 이야기하겠는데 이제 식물들의 활동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식물은 산소 기체를 이용해서 산소 기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야간에 식물들도 낮에는 광합성을 못하죠. 낮에는 광합성을 못하니까 야간에 산소 기체를 받아들이면서 식물도 호흡을 하게 될 거예요. 산소의 농도가 풍부하기 때문에 식물은 밤에 필요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데 밤에 보통 어떤 활동을 하냐면은 영양 공급, 낮에 광합성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이산화탄소 기체와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 놓은 이러한 것들을 저장하는 활동을 야간에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감자 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감자 뿌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라나요.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땅을 키보면 감자의 알이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공기 중에 산소 기체 풍부하면은 이제 영양을 저장하는 활동이 빨라지게 돼서 야간에 이런 뿌리 식물 같은 것들은 이제 수확 속도가 좀 빨라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할까요? 자,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닭이나 돼지, 즉 숨을 쉬는 동물들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 쉬는 동물들이 공기 중에 산소 기체가 풍부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숨을 천천히 쉬겠죠. 1분 동안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하는 횟수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내뱉는 이산화탄소 기체의 농도가 양이 반으로 줍니다. 숨을 15번 쉬면서 내뱉는 이산화탄소의 양하고 7.5분 숨을 쉬면서 내뱉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당연히 반으로 줄겠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준다? 그러면 식물은 밝은 대낮에 충분했던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광합성의 효율이 반으로 떨어지게 돼서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능력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수가 또박또박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 이걸 잘 받아 적을 생각을 하셔야지 잠이 오는구나 샤랄랄랄랄라라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아시겠죠? 정신 차리시고요. 졸리면 잠깐 영상 꺼놓고 세수하고 와서 다시 듣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구과제 1.3번 아래쪽에 밑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내쉴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더하게 된다. 표 1.1은 들이마시는 건조 공기와 내쉬는 공기 차이를 나타낸다. 자, 명백히 산소의 일부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배출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 과정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대사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게 되는데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우리 몸에서 일부분의 물이 폐의 축축한 조직에서 증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증기, 입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쉬는 공기 중에 들어가 있는 아르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금만 좀 밑줄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르곤은 공기의 0.9% 정도 차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밑줄 치시고요. 아르곤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게으름을 의미한다 라는 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용어 이제 농도 단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100만 분율이라고 하는 농도 단위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는 퍼센트 농도를 주로 써왔어요. 퍼센트 농도의 의미는 전체 농도를 100이라고 봤을 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물질의 양이 몇 개냐, 몇 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 X 정도만큼 차지하고 있느냐, 요걸 이야기하는 게 바로 퍼센트 100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지금 여러분 저기 PPT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공기 중에 있는 CO2 있잖아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물어보면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는 대충 건조된 공기에서 판단해 봤을 때 0.0393%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0.0393%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숫자가 되게 불편해요. 소수점짜리 수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는 통상 편하게 ppm 단위를 써서 393ppm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게 0.0393%라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ppm이 뭐냐? 100만 분율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100분율은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몇 개냐 이런 뜻인데 100만 분율은 100만이 뭐냐면요. 10의 6승입니다. 10의 6승. 글씨 잘못 썼다. 미안. 10의 6승. 즉 공이 6개. 전체 양을 100만, 공이 6개인 거대한 숫자로 봤을 때 그 속에 내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물질이 얼만큼 있느냐로 이야기할 때 ppm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393ppm이라는 말은 자, 여기 오탈자가 있습니다. PPT에 오탈자가 있어요. 여러분 책들은 정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봅니다. 전체 공기에서 둥둥 떠다니는 기체의 총 개수를 100만 개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393개가 이산화탄소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양의 농도를 이야기할 때는 ppm이라고 하는 단위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ppb라고 하는 단위도 있어요. 이 다음에 책에서 또 나옵니다. ppb는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10억 분율이라고 불러줍니다. 10억 분율. 우리나라 말로는요. 10억 분율. 10억 분율이라고 하는데 이 10억 분율의 의미도 100만 분율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10억이 10의 9승입니다. 전체 양을 10의 9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봤을 때 이 녀석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녀석이 몇 개 정도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완전 극미량, 정말 작은 양의 농도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따가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ppm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뉴스나 이런 데서 여러분 많이 듣습니다. 일기예보 중에 오늘 서울의 미세 농도의 농도는 몇 ppm으로 미세농도 경보, 미세농도 주의, 미세먼지 농도 심각으로 나눠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어요. ppm의 농도가 이제 환경에서는, 대기 환경에서는 또 수질 오염에서 수질 환경에 있어서 주로 자주 언급하는 단위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교수가 되게 따박따박, 그치? 또박또박이죠. 또박또박 설명하였죠? 자, 그래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페이지에 이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확인 문제 1.5번 간단한 산수 예제 1.6번 또 진짜 1.6번도 정말 쉬운 산수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교수가 풀어주진 않을게. 여러분을 내가 무시하는 것 같아. 한번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21페이지 아래쪽에 맨 마지막 문단 한번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밑줄 칩니다. 이 단어에서 지구의 표면에서 대기 오염에 기여하는 4가지 기체, 4가지 나쁜 기체에 초점을 맞춰 설명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그 기체는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냄새가 나지 않는 기체가 있고, 또 다른 3가지 기체는 오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이 4가지의 기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공기, 대기 오염의 주범, 원흉, 그는 나쁜 물질, 대표 물질 4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를 꼽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오늘날 미세먼지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입자물질이라는 것이 하나가 더 포함이 됩니다. 오늘날에는요. 대기를 오염시키는 나쁜 주범, 악당 같은 존재. 자, 그래서 입자물질, 밑에 보시면 밑줄 치셔야 되겠죠. 입자물질과 더불어 이들은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 물질에 속한다. 그 윗줄도 밑줄 칩니다. 농도가 1ppm 이하여도 오랫동안만 노출되면 바로 건강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녀석들이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레라고 하는 동네 산티아고의 화창한 11월날, 얘네는 봄날이 11월이야. 지구 우리나라하고 정반대편이기 때문에 얘네는 11월달 되면은 봄이 왔네 막 이래요. 여기 보면 공기가 뿌옇죠. 얘네들도 무슨 그 대기오염이 상당히 좀 심각한 동네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자, 이제 본론이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아까 그 산티아고 사진 바로 밑에 이제 5가지의 원흉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맛과 색깔, 냄새가 없기 때문에 소리 없는 살인자, 개 무섭다. 소리 없는 살인자, 사일런트 머더러, 킬러,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산화탄소는 냄새와 맛이 없기 때문에 냄새가 고약하면 오존 같은 거나 뭐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 같은 거는 냄새가 아주 더러워요. 냄새가 안 좋아. 근데 일산화탄소는 냄새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체가 일산화탄소 기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끔찍한 얘기기도 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뉴스에 가끔가다 나오는 얘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번개탄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도나츠처럼, 도나츠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얇은 이렇게 연탄, 시꺼멓게 생긴 연탄은 이렇게 구멍이 좀 뚫려 있어요.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죠. 일명 번개탄이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이 번개탄은 번개와 같이 불이 잘 붙는 숯이라 그래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이 번개탄에다 불을 붙여서 태우게 되면은 냄새가 없는 일산화탄소가 막 미친 듯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 뉴스, 번개탄 가지고 자살한 사람들 뉴스 보면 정말 애석한 게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안에다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그러고서 죽어요. 냄새가 없고 맛도 없기 때문에 냄새가 고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 냄새 안 나니까 피워놓고 가만히만 있고 숨만 쉬고 있으면 이 일산화탄소에 공격을 받아서 숨이 끊어집니다. 일산화탄소는 어떻게 생명을 앗아가냐면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일산화탄소 기체가 바로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먼저 해버리게 됩니다. 헤모글로빈은 원래 누구하고 결합하도록 되어 있나요? 산소 기체하고 결합을 해서 산소를 뇌까지 전달하는 게 이 녀석의 주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일산탄소가 죄다 먼저 결합을 해버리게 되면 산소 기체가 결합이 안 된 헤모글로빈만 우리 몸에 쌓이게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결국엔 뇌가 죽어요. 뇌사가 되면서 사람이 숨이 끊어집니다. 자, 끔찍하죠. 자, 여기 지금 그 PPT에 나와 있는 요 문장 말고도 밑줄 쳐야 될 게 본문에 있기 때문에 책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일산탄소라고 하는 부분에 위에서부터 4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자,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되면 어지러움을 느끼고요. 일단은 헛구역질이 나요. 대가리가 띵해요. 두통이 아파요. 두통이 아픈 게 아니지. 대가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다가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 3, 40분 있게 되면 바로 사망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죠? 자동차 뒷공무니에서 방구처럼 나오는 거. 거기에서 일산화탄소 무진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걸 태울 때 나오는 기체 중에서
이제 불완전 연소 물질 중에 하나인 일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돼요. 그래서 어떤 미친놈이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 뒷국문이 연기 나오는 데다 주둥이와 코 갖다 대고 그 냄새 뭐 이런 거 하면은 그건 자살행위예요. 그건 미친놈이에요 진짜로.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숨 그렇게 쉬시면 안 되고 깨끗한 공기 들이마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오존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존은요, 성층권 맨 위에 있을 때는 대기권에서 들어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아주 착한 존재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존이 지상으로 내려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오존의 제1빠따, 가장 중요한 제1타 역할이 뭐냐면 바로 살균작용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세포 단위로 깨버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존 기체로 뭐 칫솔 같은 거 소독하고 그러면은 살균 아주 끝내줘요. 아주 대박입니다. 살균 표백 뭐 아주 죽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탁세제 중에 오존으로서 뭐 이게 표백한다고 하는 그런 세제들도 광고하는 세제들도 있어요. 예. 냄새가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여러분 약국에서 판매하는 살균 소독제 한 종류인 과산화수소 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약간 냄새 코를 좀 찌르고 좀 이렇게 냄새가 쾌쾌해요. 이것보다 냄새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오존이 어디서 발생되느냐? 이게 진짜 쇼킹인데, 자, 이게 교양 수업에서는 알려드리는 겁니다. 복사기를 사용할 때, 여러분 복사기 사용하면 밝은 빛이 쫙 훑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복사기에서 용지가 나오면 용지 만지면 따끈따끈할 거예요. 근데 복사 용지가 한 50장 정도 복사를 하면은 뜨끈뜨끈한 50장의 복사 종이가 이렇게 묶음이 이렇게 여러분 손에 만져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잘 보면 복사할 때 김이 납니다. 네, 복사할 때 뜨거운 열과 빛으로 복사지의 표면을 살짝 태우면서 복사 잉크를 이렇게 발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태우는 과정에서 오존 기체가 나와요. 더 놀라운 사실, 전기 모터에서도 오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존은 산소가 주변에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전기적인 에너지, 강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산소 기체들이 오존 기체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발생해요. 전기 모터에서 많이 발생된다. 이거 여러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풍기 프로펠러에 모터 달려있죠. 그쵸? 그런 거 돌아갈 때 선풍기 바람 돌아갈 때 오존 바람도 같이 나와서 여러분이 오존 바람을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양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오존 바람을 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겨울철이 아니죠. 특히 여름철 되면 휴대용 선풍기, 손바닥만한 휴대용 선풍기, 요즘에 뭐 핫템으로 인기가 많죠. 여름철 되면요. 그걸로 막 좋다고 막 이렇게 얼굴 쪼이고 있을 때 알게 모르게 전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오존 입자도 여러분 얼굴을 때리고 있다.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접장치. 용접할 때 보면 아주 뜨거운 열과 빛, 에너지가 공급이 되죠. 그러다 보면 오존 기체가 자연스럽게 이 근처에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존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은 오존은 정말 낮은 농도에서라도 사람의 건강 폐를 완전히 손상시켜버립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살균, 즉 세포 단위를 파괴시켜버려요. 세포 파괴. 그래서 세포의 그러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세균 같은 거, 세포가 몇 개 없는 세균들은 바로 살균이 됩니다. 그래서 오존은 농작물, 식물 세포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소나무의 잎을 누렇게 하는 그런 것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렇게 이렇게 솔방울이 좀 변했다 그러면 공기 중에 오존의 농도가 좀 심하고만 진했었구만 이런 걸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다가 대기질에 대해서 일기예보 해줄 때 오늘 공기 중에 오존의 농도는 몇 ppm이었으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오늘 일기예보입니다. 오늘 오존주의보가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외출을 삼가하시고 뭐 집안에서 활동해 주시고 뭐 연약한 어린이나 노인분들, 즉 이런 분들의 폐가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능이 손상되면 생명이 위태롭잖아. 그러니까 외출을 삼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슬슬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저기 PPT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가 아니죠? 책의 본문에 밑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존, O3는 자극적인 냄새를 가지며 별표. 그 다음 줄, 낮은 온도에서도 오존은 건강한 사람, 낮은 농도에서도 오존은 건강한 사람의 폐기능을 손상시킨다. 자, 폐기능을 손상시켜서, 그래서 나타나는 증세가 뭐가 있냐면은 가슴이 아파, 가슴 통증, 기침, 재채기,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교수가 저기 영상 강의 녹화하면서 여러분 내가 가슴이 매우 아파요. 그 다음에 콜록콜록, 애취애취, 뭔가 가슴이 답답하네. 여러분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정윤성 교수 집이나 영상을 녹화하는 사무실은 오존 농도가 진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즘 같은 시국에는 오존의 농도가 아니라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가슴이 아파요. 폐렴이니까 기침하고 콜록콜록 답답 이런 뜻이 될 거예요. 내가 진짜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들으면은 요즘 같은 세상은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서 13399번을 누르고 여보세요. 제가 아시는 정유성 교수라고 하는 흉악한 저희 동영상 빌런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가슴 통증을 유발하면서 동영상 강의 중에 기침과 재채기, 답답함을 호소했거든요. 당장 잡아가서 2주 동안 격리시켜서 어떻게 조치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시면 갑자기 저는 어느 순간 띵동 하고 이게 문 열고 나가면 아마도 온몸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그 실험복맨들 두 명한테 끌려가고 아마 강제 감금 뭐 이렇게 당할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상상의 나래를 막 피고 있어. 여러분 지금 졸지 않게 하려고 교수가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답니다. 실제로 모 전문대학교의 교수님이 온라인 강의로 강의를 하다가 기침 좀 하셨다고 해요. 실제로 이게 우스갯소리 에피소드인데 그러다가 학생이 교수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신고해가지고 교수가 강제 격리 그렇게 해서 동영상 촬영 수업 일부 잠시 중단 뭐 이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참, 그 교수를 바로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는 독방으로 보낼 수 있는 스킬이 바로 무서운 번호 1339번입니다. 자, 이런 게 있네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 1339번 누르기만 해. 하여튼 어떤 놈이 신고하는지 내가 추적할 거야, 진짜. 허위사실 신고. 이것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래나 모르겠다. 자, 어쨌든 농담이에요, 농담. 잠 좀 깨고 잘 들어.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답답함까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높은 고도에서는 자외선을 걸러내는 순기능이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황. 냄새 더럽게 자극적입니다. 보통 계란 썩는 냄새 같은 냄새가 나요. 자, 그래서 폐의 축축한 조직에 녹아서 산을 형성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건데 일단은 이 이산화황 때문에 폐가 손상을 입으면 폐는 절대로 복구가 안 돼요. 세포가 재생이 안 됩니다. 그만큼 독해요.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 폐 속에 입김, 즉 수증기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나게 되면 화학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합쳐져서 요게 만들어져요. 자, H2SO3는 아황산이라고 불리는 산성 용액입니다. 아이씨, 글씨 못 써서 미안해. 너무 이제 손목이 아파 죽겠어, 진짜. 진짜야. 어쨌든 마우스 글씨 쓰는 거 걔 극혐이야. 하여튼 아황산이라고 하는 산성 용액이 만들어져요. 이 아황산이 누구의 동생이냐면은 여러분 H2SO4라고 그냥 황산이라고 하는 황산, 염산 이런 거 알잖아, 그치? 황산이라고 하는 진짜 초특급 강산이 있거든요. 이 강산의 9격 해당되는 약한 산이에요. 이것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약산으로서 진짜 그래도 독성이 상당히 강한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폐 속에서 만들어져요. 누가 폐 속으로 들어가면 요 녀석이 폐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 녀석은 산성용액이니까 세포를 녹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완전히 재생 불가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류와 천식 갖고 있는 사람은 이산화황을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진짜 잃어요, 진짜로.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을 형성하는 물질에 또 누가 있냐면은 밑에 이산화질소도 산을 형성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반응식을 한번 적어드려? 예, NO2가 있어요. 예, NO2가 있는데 요 녀석이 물과 만나면은 간단하게 쓸게요. 질산 HNO3라고 하는 질산 분자를 만듭니다. 질산이. 보통은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사실은 여기 앞에 2라고 하는 숫자를 붙여야 되는데, NO2 기체 2개하고 물 분자 하나가 만나면, 이게 두 가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두 개. 요거하고 요거 모두 다 산성용액입니다. 이거는 이름이 질산. 이것도 강산이에요. 강산. 초특급 강산이에요. 강산. 이거 H2SO4만큼 진한 강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이름이 아질산이에요. 아질산. 산소가 하나가 부족하면 아자가 붙어요. 이것도 약산이거든요. 약산인데 강산의 9격이기 때문에 꽤 그래도 강한 산입니다. 세포 정도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녹여서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는 정말 연약한 사람한테는 정말 치명적이고 건강한 사람도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은 폐가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진짜 복구가 안 돼요. 예, 영구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밑줄 좀 칠게요. 이산화황에 나와 있는 문단 하나 보이시죠? 거기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부터 밑줄 칩니다. 석탄을 사용하는 난로의 배출물의 대부분이 바로 이산화황인데 사망의 원인은 석탄과 석유 다 포함돼요. 사망의 원인은 급성 호흡곤란, 심장마비, 질식으로 뒤집니다. 그리고 일부 생존자들도 폐가 영구적으로 손상이 되어서 원활하게 숨을 못 쉬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평생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부분 보면요. 독특한 갈색을 띠는 기체입니다. 이산화질소 기체는 모아놓으면 갈색을 떼요. 그리고 얘도 영구적인 폐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녀석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밑에 줄을 내려오면 이산화질소는 자동차의 뜨거운 엔진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석탄을 연소시킬 때도 나오기도 하며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여기 음식물 쓰레기 태울 때도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질소산화물 즉 NO와 NO2 같은 거는 농사를 지을 때 곡물 창고에서 이게 형성되기도 해요. 그 풀들 같은 것들이 보통 NO나 NO2 같은 것들을 이제 식물 자체 그 줄기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예를 들어 땅콩 같은 완두콩 같은 강낭콩 같은 가장 기초적인 식물부터 이제 설명을 할게요. 식물은 햇빛을 받고 물을 빨아 올리고 그리고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식물 체내에서는 탄수화물을 먼저 1차적으로 만듭니다.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또 모두 식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렇게 콩 단백질 같은 거 식물성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러한 식물의 경우에는 땅 속에 있는 질소를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흙의 성분으로 잡아두는 그 질소 포집 세균들이 땅 속에서 열심히 열일을 해 놓으면 땅 속에 있는 질소 성분을 갖다가 뿌리를 통해서 물과 함께 받아들여서 식물 내부 안에서 콩 단백질과 같이 그런 식물성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이 식물성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몸의 질소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결국에는 식물 그 조직 내에 쌓이게 되는데 이 질소 입자들이 쌓이게 됐을 때 단백질로 생성되기 전에 뭐 일부 성분으로 일산화질소나 이산화질소, NO나 NO2의 형태로 생성이 돼서 식물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농사하시는 농부들께서 이게 대량으로 풀들을 베가지고 창고에 이렇게 쌓아두게 되면 풀비린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 냄새 속에는 이산화질소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장기간 오랫동안 들이마신 그 농부들께서는 나이 연세 많이 드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폐 손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나쁠 때에는 돌연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밑에 밑줄 마저 이제 치면은 질소산화물 즉 NO와 NO2는 곡물 창고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우연히 흡입한 농부들의 건강을 손상시키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또 뭐 시골에 내려가서 맑은 공기에서 살면은 뭐 건강해진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하는데요. 내려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자물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자물질은 5가지 대기 오염물질 중에 연구가 가장 덜 된 물질. 이제 아직은 여러분 미세먼지에 대해서 연구가 한참 진행 중이어가지고 미세먼지 주의보, 미세먼지 경보 이런 거는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대두되기 시작됐지, 그전에는 공기를 오염시키는 나쁜 물질,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나쁜 물질 하면은 입자물질 제외하고 나머지 앞에서 말했던 뭐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오존, 일산화탄소들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이제 이 입자물질에 대해서는 이 입자물질, 미세먼지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1970년도 때부터 사실은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인간한테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한참 연구 중에 있는 물질인데 입자물질은 여기 내용 볼게요. 책의 본문에 밑줄 치세요. 가장 나중에 발견돼서 덜 연구된 물질이고 입자물질은 파티클레이트 매터요. 작은 고체 입자와 미세한 액체 방울의 복합된 혼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외우세요. 자,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밑줄 치도록 할게요. 자, 그 22페이지 맨 밑에 줄,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칩니다. 이 물질은 입자의 크기가 건강에 미치는 결과로 결정하므로 조성보다는 입자의 사이즈, 크기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자, 줄여서 입자물질 PM10이라고 하면은 이 입자의 그 알갱이의 반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 바로 PM1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로미터가 뭐냐? 자, 요거를 여러분 요거를 뭐라고 읽어야 되면 마이크로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영어로 적을게요. M I C R O 마이크로. 글씨를 개떡같이 써서 정말 미안하긴 한데 내가 요즘 최근 2주 동안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어떤 건지 제대로 깨닫고 있어. 진짜야. 너무너무 아파. 글씨 쓸 때마다. 진짜야. 자, 어쨌든 10의 마이너스 6승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마이크로의 의미예요. 마이크로의 의미인데 이거 갑자기 마우스가 왜 이러냐? 아이씨, 라인을 똑바로 쳐야 되는데 잠깐만요. 지우개. 자, 마이크로라고 하는 의미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를 마이크로미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책에서 PM10이라고 하는 거, PM10이라고 하는 입자는 입자의 지름도 아니고 반지름이야. 반지름이 어떻게?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녀석. 이 녀석을 PM1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사람의 몸에 더 치명적인 사이즈의 입자물질은 바로 PM2.5.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PM10보다는 4분의 1 더 작은 녀석. 이런 녀석. 그냥 너무 작아서 사람 몸에 각각의 모든 세포에 따라 침투가 가능한 그러한 입자, 그런 무시무시한 미세먼지 입자를 갖다가 바로 PM2.5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23페이지 넘어가서 밑줄 치셔야 돼요. 밑줄 칩니다. PM2.5는 PM10보다 작은 집단이고 평균 반지름이 2.5 마이크로 이하인 입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작고 치명적인 입자를 미세입자,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이 입자 물질은 자동차의 엔진에서 석탄을 연소시키는 발전소에서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그 다음에 먼지를 이렇게 송풍하는 것과 같은 송풍기, 배출기 같은 거에서 미세먼지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줄에 우리가 더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PM10과 PM2.5는 입자들이 너무 작은 나머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게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사진에 지금 여러분 화면에 사진 보시면 저기 멀리 연기가 나가지고 산불이 무슨 산불 그쵸? 연기가 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요런 그 연기는 입자가 큰 태우고 나서 나오는 그름 연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수증기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걔네들은 입자가 좀 커요. 그런데 미세 입자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때려진 날에 낮에 강남을 딱 나가보면 공기가 깨끗해. 뿌옇지가 않아. 그냥 안 보여. 입자가 너무 작으면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계속 칩니다. PM10과 PM5.5와 같이 입자들이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줄도 모르고 흡입을 하게 되는데, 흡입을 하면 이 입자들이 폐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발진을 야기한다. 발진이란 말은 병이 생긴다는 뜻의 약자입니다. 병의 유발을 뜻하는 거예요. 입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서 딱 들이마시잖아요. 그러면 폐 속으로 바로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침투. 그리고 나서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종류의 세포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미세먼지는요. 그래서 미세먼지 많은 날 막 숨 들이키는 날은 여러분 머릿속에 뇌세포도 다 미세먼지가 다 첨가가 되는 날이고, 그 다음에 눈알, 여러분 눈의 안구에 망막 속에 이런 세포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미세먼지가 다 침투가 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엄청 끔찍하죠. 그쵸? 자, 계속 밑줄 칩니다. 가장 작은 입자들은 폐에서 혈액으로 들어가 심장병을 일으키거나 가지고 있던 증상을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최근 엄청나게 각광을 받는 그런 위험 물질입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돌연사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뉴스에서 보시면.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혹시 누적된 미세먼지의 효과에 의해서 몸에 쇼크가 오는 바람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학계에 약간 가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 칩니다. 그 다음 줄도 두 줄만 밑줄 칩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사실로 이 절을 끝마치는데, 방금 우리가 나열한 이런 대기오염 물질들은 모두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인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자연적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어느 한 일정 구역에 필요 이상으로 몰려 있는 경우가 바로 오염이 된다는 거라고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오염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대기오염 물질과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대기오염 물질들이 되게 위험하다는 게 이제 인식이 됨으로써 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대기오염을 기준으로, 위험한 대기다, 위험하지 않은 대기다. 최소한 사람이 살만한 공기라면 이 정도의 기준은 유지해야 된다. 이거를 뛰어넘으면,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대기오염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위험한 물질들의 독성과 이 물질에 얼만큼 장시간 노출되느냐, 노출량을 가지고 위험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위험성은 독성과 노출량에 대한 함수, 얘네들 중요한 변수라는 거예요. 이걸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24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이러한 위험성을 예측하는 과정을 위험성 평가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밑줄 별표.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는 언제일까? 다행스럽게도 현존하는 대기의 질 기준이 지침이 될 수가 있다. 과학자와 의학 전문가, 정부 기관과 정치가들의 복잡한 상호 의견 조율을 통해서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침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이에요. 문장이 아니라 문단으로 내려와서 밑줄 칩니다.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위험성은 한 물질의 고유한 건강에 대한 위해성에 나타내는 독성, 그리고 물질과 접촉하는 양인 노출량의 함수이다. 독성이라 함은
사람에 대하여 직접 실험하는 것이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다. 당연하죠. 야, 일산탄소가 얼마나 독성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철수야, 일로 와봐. 이거 일산탄소라고 하는 새로 나온 식품이야. 처먹어봐. 처먹 2개 처먹어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끼꾸딱 죽으면 2개 처먹으면 뒤짐. 뭐 이렇게 이거 살인행위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 같은 것도 좀 대신 해보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례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공장이 갑자기 화재가 나서 폭발을 했어. 그 공장이 화재가 나면서 폭발하면서 대기 중에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정 기간 동안에 농도가 몇 ppm이었을 때, 그때 주변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사망한 사망자가 몇 명이 발생하였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통계를 내서 이제 기준을 만들어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자료가 가용하다 할지라도 특성이 다른 집단 사람들에게 적합한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들은 대부분 대기오염 물질의 노출 한계를 수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정말 미국이 큰일 했어요. 미국이 주 기준이 됩니다. 미국이 이런 거를 자료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밑에 여러분 표 1.2번을 보시면 지금 화면도 보이는 이 표가 보이시죠?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산화탄소는 8시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기 중에 9ppm 정도만 있는 것까지는 그래도 대기질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의 평균 농도로 봤을 때 대기 중에 일산탄소의 농도가 35ppm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닥 나쁜 공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ppm 단위를 이제 같은 양으로 단위를 좀 바꿔가지고 미터 세제곱,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의 부피. 여기 뭐냐면요. 공기의 부피를 이렇게 직육면체로 따져봐서 가로의 길이 1m,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 1m, 높이의 길이 1m인 이렇게 입체 공간을 상정시켜 놓고 예상해 놓고 봤을 때 이 안에 떠댕기는 입자의 그람수, 질량수예요. 이거 마이크로그램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렇게 환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이거나 같은 양이라는 거예요. ppm 값이나 그다음에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이 단위는 이제 같은 값이란 뜻이에요. 같은 값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기 좀 지우고 같은 값을 뜻한다는 거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교수가 설명하고 있는 거였는데,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1시간 동안 평균 농도가 0.100 ppm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참 대기의 질이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존 같은 경우에는 8시간 평균으로 0.075 ppm을 유지하고 있으면 사람의 목숨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자, 입자 물질은 너무나도 작은 나머지, 입자가 너무 작으니까 ppm으로 카운트가 안 돼요. 안 돼서, 그리고 너무 작고 양도 적다 보니까 1시간, 8시간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24시간 하루를 기준으로 또는 연간 평균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PM10 같은 경우에는 15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그 다음에 PM2.5 같은 경우에는 하루 기준으로 봤을 때 35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네, 저희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요 정도 기준 이하면은 나쁘지 않은 공기다. 마실만한 공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의 기준도 그런 식으로 카운트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이 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 1.2번 바로 위에 문장 2줄로 되어 있는 거 밑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출량은 쉽게 측정될 수 있는 인자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독성보다도 추산하는 것이 예상하여 계산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표가 완성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진짜 열일한 거예요. 고생한 거예요. 진짜로. 대단해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측정할 줄도 몰랐거든.
이게 1900 몇 년도에 나온 거더라? 이게 1980년도인가? 이 정도에 나왔던 걸로 70년도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80년도에 나온 것 같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 오염 물질의 노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요. 첫 번째, 공기 중에 농도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때는 이제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그램 또는 마이크로미터가 아니고 ppm 또는 마이크로그램 같은 걸로 일단 단위를 써서 판단을 하죠. 그 다음에 얼만큼의 시간 동안 측정을 한 기준으로 이야기할 것이냐, 시간 간격도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표를 보면은 이렇게 8시간 간격, 1시간 간격 또는 24시간 간격 또는 1년 간격, 밑에 3시간 간격도 있네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충분한 양으로 판단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호흡 속도도 중요한데요. 아무리 공기 중에 농도가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일정 시간 동안 어떻게 체크한다 그래도 이 공기를 빨아들여서 체내로 받아들인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숨을 천천히 쉬느냐 그러면서 아주 그냥 개처럼 헥헥거리면서 쉬느냐에 따라서 흡수되는 체내에 쌓이는 양은 정말 다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그 노출도, 즉 쉽게 얘기해서 그 노출량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되게 체계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느라고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기억 잘 하시기 바라요. 자, 그다음에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하는 숫자를 표기하는 방법, 과학자들이 숫자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250g이라고 하면 250g 이렇게 숫자를 쓰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변태같이 숫자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2.5 곱하기 10의 2승. 이거 250g 맞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편할 거를 꼭 굳이 이렇게 바꿔서 쓰려고 하는 게 이온계통증 사람들의 변태적인 습성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혹시 2.50 곱하기 10의 2승은 어떨까요? 이것도 250g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자, 위에 것도 250g, 밑에 것도 250g 똑같은 의미인데 과학자들 눈에는 이건 의미가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자저울에 어떤 물체를 올려놓고 저울을 딱 쟀을 때 앞에 2하고 5까지는 확실하게 정확히 측정이 됐을 때에는 250g을 2.5 곱하기 10의 2승g이라고 이렇게 과학적 표기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이 1의 자리까지는 측정이 가능한 전자저울이어서 정확히 2 뜨고 5 뜨고 0까지 정확히 숫자가 뜬 250g이라고 한다면 과학적 표기법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까지 완벽하게 내가 측정을 해서 정확히 확인을 했느니라. 확인이 끝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어디까지가 정확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학적 표기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책을 보다가 이런 표기가 나오면 불편하게 인생 사는 골치 아픈 이공계 덕후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이런 의미를 갖고 적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덕후의 변이에요. 하여튼 덕후의 변명 이런 의미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억 분율 드디어 PPP 나왔네요. 이건 앞에서 교수가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교수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25페이지 아래쪽에 독성 평가하기라고 하는 부분 보고 요거 1시간 정도 찍었으니까 10분간 휴식했다가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예제 1.7번 봅니다. 표 1.2번을 보면 표 1.2번 잠깐 볼까요? 네, 요거 봅시다. 표 1.2번을 보면 어느 것이 가장 독성이 클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B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읽어보시고 A번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성이 가장 큰 녀석은 이 기준값을 판단하는 건데 적은 양만 최소한의 적은 양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양적으로 적은 양이 있는 것 정도까지만이 기준으로 있는 녀석들. 말이 되게 어렵죠? 교수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할게요.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1시간 평균으로 봤을 때 0.100 정도까지만
있어도, 요 정도 양만 있어도 안정한 공기, 쓸만한 공기, 숨쉴만한 공기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산화탄소는 0.1을 ppm을 넘기게 되면 그때서부터 독성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산화탄소 말고 일산화탄소는 공기 중에서 0.2 아니죠. 35ppm만 딱 똑같이 1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35ppm만 농도가 진해져도 이제 어떻게 독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보면은 일산화탄소는 좀 많은 양이 있어도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이산화질소에 비해서. 1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일단은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를 비교해 봤을 때 이산화질소의 독성이 확실히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표에서 모든 녀석들을 다 1시간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어떻게? 독성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존을 한번 볼까요? 오존은 이 0.75를 갖다가 8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물질들 중에서 오존만큼 치명성이 높은 녀석은 없어요. 독성이 높은 녀석은 없어요. 그래서 0. 굳이 암산하면 0.009, 89, 72, 9, 뭐 이 정도, 93 정도, 이 정도 ppm 정도 되겠네요. 예. 오존은 1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1시간 평균 기준으로, 동일한 시간대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약 0.0093 ppm 정도의 어떻게, 그 기준 ppm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극미량만 있어도 독성이 무진장 강하다는 이 표에서는 최고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예제 1.7번의 A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B번은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26페이지 건너갑니다. 26페이지의 윗부분에는 10억 분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람 부는데 살기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뭐 너무 어렵지 않은 내용은 굳이 불필요하게 교수가 시간 들여가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밑에 예제 1.8번 아래쪽에 바로 문단이 하나가 있죠. 거기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문장입니다. 예제 1.8번 아래쪽 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 위험으로 지각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위험을 자각하든 위험을 눈치채든 눈치 못 채든 상관없이 현재와 미래 세대의 대기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위험이다. 이 부분을 밑줄 치고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오염은 숨을 인간이 안 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물질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 그 피해는 시간을 두고 계속 우리 몸에 쌓여서 누적이 됩니다.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1시간짜리 일단 영상, 대략 1시간이에요. 요 정도 영상 들어주시라고 일단은 고생하셨고, 끝난 게 아니죠. 오늘 3시간짜리 수업입니다. 영상 2개 더 남았으니까 화장실 다녀오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잠 좀 깨고 두 번째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